지난달 29일 계부와 친모의 끔찍한 학대를 피해 지붕을 넘어 탈출한 9살 A양. 지나던 시민에게 구조된 A양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병원도 경찰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좀 어떤 상태던가요?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고 움직임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딱 봐도 뭔가 무서워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많이 맞았다. 아이는 며칠을 굶은 듯 앉은 자리에서 도시락과 빵 서너 개를 급하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월 창녕에 이사 온 후 수사설에 묶이는 등의 심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법원은 집에 남아있던 A양의 동생 3명도 부모와 분리시키는 임시보호 명령을 내렸는데요. 계부와 친모는 각각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계부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처리된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구속돼가지고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겠어요. 2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은 A양은 현재 지역의 아동 전문 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심리적인 회복이 되면 A양을 맡아 키웠던 위탁 가정에 다시 맡겨질 예정입니다. 한편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9살 난 B군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B군이 거짓말을 해서 가방에 가뒀다는 계모는 아이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뒀다는데요. 아이가 갇혀있던 여행용 가방은 가로 44, 세로 60cm에 불과했습니다. 요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40에 60이라고 하면 요만해요. 좁죠. 예를 들어 여기 가서 버틴다는 것만 해도 난 이해를 못하지. 들어가서 어떻게 버티고 그래. 저런 분노했죠. 사실은 분노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봤더니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느끼는 시민들 마음이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죠. B군이 사망한 후 아이가 살던 아파트 상가에는 작은 추모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주민분들이 찬성을 하셔서 추모 공간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말을 듣고 30분 정도 지나서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됐는데 한 명도 반대가 없으셨어요. B군이 생전에 다녔던 학교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는데요. 분향소 한켠에는 아이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을 알던 아이도 아니고 했지만 아이 2명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좀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형아한테 인사하라고 같이 그런 마음을 추구해봤습니다. 현재 B군을 학대한 계모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신부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손을 뒤지는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하고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갇혀있다가 숨진 9살 아이들. 공포영화가 아니고 대한민국 땅 하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이 두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가 자행됐다는 점, 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 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친아버지와 그 내언니에게 폭행당해 숨진 후 야산에 안매장된 5살 고준희 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 예방과 조기 발견, 사후 관리까지 총괄한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동대책에 따라 그해 3월부터 이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동되는데요. 우리는 당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를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정부나 또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아동학대 위험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되는 그런 고위험 아동을 예측하고 아동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보호망입니다. 단전, 단수 또는 여러 가지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 정보들, 그 아동의 어떤 특정 질환, 보통은 이제 그 아동 학대와 관련된 외상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에 대한 그런 질환 코드도 저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추정에 활용되는 공적 정보는 총 41종.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아이들은 선별한 후 읍면동 공무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되는데요. 만일 방문 조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112에 신고 조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그 위기 상황에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실제 경찰로 직접 신고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를 해보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아동을 보호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10명의 아동을 방문해서 어떨 때는 한 명도 실제 발견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아동들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시스템 가동 이후 아동학대 발견율이 증가하는 등 성과는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의 모든 초중고는 등교 수업을 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전국 모든 학생의 결석률이 2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말은 기존처럼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 아동을 발견하는 게 여의치 않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4월 달에 수집된 정보가 이제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1월부터 나타난 변화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그 직접적으로 어떤 그 학생의 결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좀 더 잘 구축되고 또 새로운 정보들이 발굴돼서 또 새로운 정보들이 연계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갇혔다 숨진 B군의 경우 이달 1일에도 추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잖아요, 우리가. 또 온라인 수업에는 이제 온라인 로그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은 걸로 돼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계부에게 학대받다 4층 옥상에서 맨발 탈출한 A양의 경우 올해 1월
고위험 아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A양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방문 조사 중단이 결정이 돼서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그 학대했던 엄마도 좀 더 이제 아이의 상처가 이런 게 조금 옅어질 때까지 조금 기간을 끌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어렵게 만든 이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양처럼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고도 방문 조사가 미뤄진 아동은 1만 7천여 명.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좀 더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된 아동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많은 아동들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인력들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하나하나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업무 여건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 더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위기 아동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겼지만 주변 이웃과 학교 그 어디에서도 학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고. 혹시 아는 친구는 아니? 아니, 몰라요. 세상이 좀 야박하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왜 그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그건. 설상가상 피해 아동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계약 연기 등이 겹친 탓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보니까는 너무 긴 시간 아이들과 갇혀 있음으로써 스트레스도 쌓였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극도화되어 있을 수 있었을 상태였긴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도 예산에서도 중학생이 3개월 동안 혼자 방치돼가지고 혼자 방치돼서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셔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의 아동들. 정부는 중단했던 이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방문 조사를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 아동 발견과 보호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도 모두 재점검하고,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국내 아동학대 건수는 2만 4천여 건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들이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은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아동 심리치료를 해온 문승미 원장. 문 원장은 학대 피해 아동들을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데요. 한달스타에 처음에 오면 이제 물론 그 좀 불안한 심리가 보여진다고 할까요? 좀 어디에 앉을지 모르고
아니면 가만히 서 있거나 이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잘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특징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네. 상처받은 아동들의 심리는 그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속의 사람이란 그림인데 비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고 이 비를 이 아동은 정말 소나기처럼 많이 오는 이 비가 나를 온통 맞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혀 이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웅덩이 기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대부분 이 웅덩이의 상징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힘듦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아동은 여기에서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등산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구해준다고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학대 아동들의 그림에서는 폭력성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 같은 경우는 형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폭력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아동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집이 안전하다고 표현하면서도 집이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으로 표현됐고 그리고 약간의 이렇게 공격 성향이 보이는 이런 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되는 이런 그림을 이 아동은 조금 자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아동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성인이 돼서도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고 피해망상이 진짜 심해져서 사이에 어떤 적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척감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 우울증, 뭐 불안장애, 그다음에 뭐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신경정신적 그런 장애를 동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돼요. 충격적인 건 이처럼 피해 아동의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는 학대의 79%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빠,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가해자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녀에 대한 훈육 혹은 뭐 자녀를 잘 키우겠다 혹은 사랑한다 이러한 부분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을 네. 학대 이외에 다른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모로부터 학대가 의심이 된다 해도 현장 조사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는 각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고 있는데요. 문제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이자 가해자인 부모가 가정 방문이나 상담 전화 등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정황을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렵게 조사를 나가도 가해 부모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비일비재해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요. 현재도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대낮에도 문을 잠그고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 부모들이나 가해 행위자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낮에도 문을 잠그고 근무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협박이라든지 행패를 부렸을 때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거고. 학대 정황이 확인돼 피해 아동이 보호기관에 격리가 됐다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 1명, 저학년 여자아이 1명, 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소금 인천 이추월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두 어머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까운 데서 그런 일이 예전에도 한 번씩 인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이번 사건도 이렇게 보고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그전에는 그냥 멀리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진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거 못지않은 오히려 더 놀라고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좀 더 많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학대로 보육원에서 지내던 5살 시군. 1년 만에 돌아간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 싶다고 해서 걔를 돌려보내는 건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그래도 아이는 집에서 부모가 키워야지 잘 자란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랑 좀 편견 아닌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이 시군을 계부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현행 아동복지법상 원가정 보호원칙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동을 분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원가정 보호제도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대를 한 가정에서 학대한 피해 아이를 보호를 한다는 게 이 보호라는 말이 맞는 것인가? 중요한 건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학대 아동을 돌려보내는 경우더라도 사후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아동 임시 보호 기관이나 이런 쪽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해줬었더라면 사실 거기서부터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격리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원가정 보호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복귀는 재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재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학대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재학대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재학대로 인해서 다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올해 10월부터 학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를 판정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 작성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도 추진됩니다.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도 전담 공무원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올 10월부터 전국 118개 시군구에서 290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인데요. 현장 조사에 가면은 이제 뭐 가족과의 분리를 한다든지 아동 친권을 갖다가 이제 상실 제한을 한 강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일을 갖다 민간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조사를 거부를 당한다든지 때로는 신변 위협 같은 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아동학대를 갖다 보호하는데 또는 이제 재발생하는데 방지에 대한 걸림돌을 작용하여 이제 현장 조사의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하던 일을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전보다 강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간에서 공적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약간 좀 강제력을 강화시키겠다. 예.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공공성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조사는 명확히 해가지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공무원의 조사 업무를 방해할 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그전처럼
내 자식이니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의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갖다가 차질없이 준비해서 제도가 이제 조기 안착돼가지고 조사의 공공성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피해 아동의 보호 계획도 명확히 세우고 아동보호 전담기관 그간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피해 아동의 사례 관리 잘해가지고 아동학대 발생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모의 학대로부터 마음 편히 쉴 공간 하나, 도와주는 어른 한 명 없었던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은 가혹하리만큼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9살 짧은 생을 마친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잠깐의 관심으로 그친다면 머지않아 또 한 명의 아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아동들은 지금도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